우수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선수들은 20대나 이럴 때 전성기를 맞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월 100만 원 정도 주어지게 되는, 연 110만 원 정도 주어지게 되는 연금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상위 몇 %에 해당하는 과학자, 기술자에게도 지금은 그냥 뭐 한림원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명예를 가지는 것 이외에는 그런 추가적인 소위 레벨업 하는 곳이 없는데 국가에서 메달리스트들을 우대하는 것처럼 우수 연구자를 우대하는 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하고요. 제 친구들이 또 제가 또 서울과학고 출신이기 때문에 과학고에 있는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연구의 길을 벗어날까 고민하게 되는 것도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연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면은 오히려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커리어를 좀 잘 설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연구라는 거는 매년 꼬박꼬박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 분들은 안식년이라는 걸 또 가지면서 재충전의 시간도 갖는데 이런 연금 제도가 좀 도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경쟁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네, 저는 AI에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원래 처음에 챗GPT로 인해서 충격파가 시작됐기 때문에 LLM 정도의 영역을 놓고 계속 이것을 어떻게 뭐 무상으로 보급하는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오는 것이 별로 편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LLM이라든지 이런 프롬프트형 AI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은 범용 가속칩을 이용해가지고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을 범용 가속칩을 이용해서 가속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만은 어느 순간 모델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또 전용 가속칩들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운영 코스트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LLM의 모델 수준의 상향 평준화도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기 저는 이런 것은 오히려 민간에 놔두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AI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를 따져보면요. 첫째로는 학습 데이터의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정부동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전자정부화를 빨리 시작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한 익명화 조치를 통해 가지고 학습에 활용될 수만 있어도 대한민국의 행정 같은 것이 몇 배로 효율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AI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투자금 받던 시대를 넘어가지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결국엔 부가가치를 창출할까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단계에 있어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공정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허만 본다 하더라도 뭐 일반 특허와 표준 특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파인 튜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정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누군가가 독점하고 이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안 될 것이요. 한편으로는 과도한 대가를 요구해도 안 될 것이요. 한편으로는 그런 반대쪽에서 학습하는 쪽에서 무단으로 갖다 써서도 안 될 것이요. 그럼 이 중간 지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그 공정 이용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국가가 갖고 있는 가까이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는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원칙들을 세우는 것이 쉬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벌어졌던 것이 뉴스 프로바이더들과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주체들 간의 갈등인데요. 저는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것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 구글 검색 엔진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학습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학습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그럼 얼마 정도의 어떤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잘 협의가 된다. 옛날에는 민간의 데이터 마켓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AI는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복잡한 활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에 스튜디오 지브리 같은 사태처럼 어떤 스타일을 밋밋해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계속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에 그럼 화풍에 대한 것은 어떤 정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건 충분히 저희가 논의해 볼 만한 주제거든요. 좀 저는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에 앞서 선도하는 그런 데이터 공정 이용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 보는 것이고 저도 옛날에 제가 굳이 말하면 사업할 때 그 문제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문제은행 만들어가지고 그걸 서비스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결국 그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용 단가나 이용 원칙 같은 걸 세우는 것이 사업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상업화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마찬가지로 AI도 아마 그런 부분이 주 전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버즈워드들에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금 주고 투자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라파고스를 시도하는 경우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적어도 AI 모델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국내 한국형 LLM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1차적으로 GPU 사달라는 것은 좀 약간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모델이 만약에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우수한 모델이 설계되면은 민간에서 그런 GPU 구매 비용이나 아니면 GPU의 뭐 클라우드 활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렇게 투자할 사람도 많고 저는 이런 LLM을 국가가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AI 모델을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 최근에 제가 LG AI 연구원에 가가지고 방문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국회 과방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LG 엑사원 모델 같은 것을 보면서 엑사원 3.5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나 아니면은 학습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것들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럼 대원칙은 지금 엑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으로는 라이선스가 개방되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 메타의 라마 모델처럼 연구 및 파생된 상업화에까지 라이선스가 열려 있으면은 그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여자들이 코드를 더 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민간에서 물론 LG 같은 곳에서 그런 좋은 모델을 연구하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것을 만약에 일반적인 오픈소스 모델로 그러니까 MIT 라이선스나 BSD 라이선스 같은 것으로 열어가지고 대중에 공개할 의향이 있으면은 저는 충분한 지원을 또 할 수 있다 국가에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바탕으로 그냥 단순히 LG에서 나중에 상용화하고 또 사내에서 쓰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개발자들이 거기에 뭔가 기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대학교에서 AI 관련 수업을 하고 모델 관련 수업을 했을 때는 엑사원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튜닝을 하든지 아니면은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아예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저는 지원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 AI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조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후보님이랑 방향성이 좀 저는 AI 100조 이런 거 보면 냉정하게 아무 공약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조, 200조 이렇게 서로 경쟁식으로 숫자 경쟁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다 알고요. 아까 제가 갈라파고스와 얘기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IT나 이런 R&D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정부 관료들 꼬시기 좋은 그런 희한한 갈라파고스 프로젝트들만 남발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국제적으로 리눅스라는 어떤 하나의 조류가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매번 우리가 어떤 나왔던 프로젝트가 국산 OS 만들겠다 이런 거. 그럼 결국에는 리눅스라는 틀 위에다가 요즘 패키징 시스템도 그대로 쓰면서 그냥 UI 좀 얹어가지고 국산 리눅스다. 추가되는 기능은 뭐 아래 한글 문서 읽기 기능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국산 OS다라고 이렇게 해서 돈 받아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공공기관 납품하려고 그러고. 저는 AI 100조도 사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기획서 써낼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건 저는 약간 접근이 다릅니다. 저는 한국형 AI 모델을 누가 만드는 프로젝트를 연구 과제를 주는 게 아니라 만약 민간에서 하는 노력 중에 좋은 노력들을 오픈소스화하고 이럴 것이 있다 그러면은 좀 검증된 모델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이라서 저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IT 생태를 모르고 또 이 돌아가는 방식을 모르는 그런 공약에 대해 가지고는 없는 이만 못한 공약이다 또는 그런 공약이 실현되면은 오히려 이 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아까 전에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행안부나 뭐 과기부나 지금 여러 부처에서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지만 서로의 부처 간에 저는 이런 거야말로 그냥 복잡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익명화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익명화를 마친 데이터를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로 저는 공공 데이터에 있어서는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논쟁적일 만한 것이 법원에서 판결문과 수사기록 같은 것들의 일체를 공개 학습용으로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텐데요. 우선 제한적으로 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사 분쟁 중에 하나가 아마 이혼이나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까지의 판결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바로 민간의 효과가 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의 사진들이나 이런 것을 올리면은 뭐 당연히 법원에서 지금까지 판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 대 못으로 과실비입이 나올 것이다, 손해배상을 각자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모델인 거거든요. 지금은 보험사의 사고 처리원을 누구 맞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회사의 보험사인 사고 차량을 만나게 되면은 이건 또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고, 근데 이런 거야말로 저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부처 간에 지금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후보님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CAI라고 하죠. 그런 AI 담당하는 국가 최고 전략관을 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은 그래서 교육과학부 장관과 위에 전략부총리를 따로 뒀어요. 저는 전략부총리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그런 AI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CAI와 같은 걸 둔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한쪽으로 좁은 사람이 나오기 쉽습니다. AI 분야는 깊지만은 정책적으로 다른 분야 영역과 조정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진 사람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부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어느 정도 이런 민간에서의 어떤 사업화나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알고 있고 또 약간은 VC스럽게 그렇게 움직일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AI 교과서에 관련해서 지금 좀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AI 교과서 정책은 어떤? 제가 그 지지난주에 대구에 가가지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용되는 곳을 참관하고 왔거든요. 대구는 대구교육청의 강은희 교육감이 주도하에 98% 가까운 도입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그 시연을 볼 때도 AIDT의 그 뭐랄까요, 협동학습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가지고 서버 에러가 뜨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현재 어느 정도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한편으로는 그나 AIDT에 대해서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수준별 맞춤 학습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교육봉사단체를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은행 사업을 했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이 AIDT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가능성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AIDT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되 지금 좀 다소 준비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이거는 너무 성급하게 전체 확산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DT에 있어서는 또 그리고 약간 걱정이 너무 교과서 업체별로 AIDT의 구현 방식이라는 것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아니면 핵심 과목에 대해 가지고는 AIDT를 뭐 국정화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표준화된 어떤 형태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AIDT 교과서 간의 호환성도 지금 없고,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어디서 학습하다가 저닥을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학교별 데이터가 지금은 데이터가 중앙에 관리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별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전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는지, 안 그렇다면 학생의 전학이나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AIDT 아직까지 구현해야 될 것도 많고 갈 길도 멀다. 하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AIDT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 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발전시켜가지고 나중에 전국 단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두르진 않겠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국제 거버넌스에서 저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면은 어떤 식으로 그 한국의 AI 거버넌스 전략을 지원하실지.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규제나 아니면은 룰 세팅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선도적인 역할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교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안보를 다루는 외교관들은 많은데 통상 외교관들은 부족해가지고 무역 분쟁에서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과학기술이나 기후 문제를 앞장서서 다룰 만한 전문화된 외교관들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인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회계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이나 영업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은
기술 영업이라는 거는 90년대 이후로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가지고 여러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적인 외교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외교관이 그렇게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을 섭렵해가지고 전환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 봅니다. 오히려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VC나 이런 쪽의 인력들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육성되고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 일부가 공적인 역할까지 담임해서 그런 가버넌스 확립까지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개방형으로 많이 채용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부총리제가 이제 신설되게 되면은 전략부총리 산하에 그런 국제적인 룰 세팅이나 아니면은 그런 규제 정책에 대응하는 그런 실을 따로 두고 거기가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게 해야겠죠. 자꾸 단일화 얘기가 나와요. 예. 그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도 예. 의견은 전해졌지만 좀 멘트로 한번 직접. 저는 단일화를 할 거면은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님 같이 저랑 좀 공통의 주제나 관심사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진짜 음료수 한 잔 놓고라도 재미있는 대화를 할 텐데 지금 정치권의 단일화 얘기 나오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지 어떤 미래 지향점을 저랑 공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정치 영역에서도 제가 충분히 할 말은 하고 잘한다 소리 듣지만은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은 과학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는 그날을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하지만 반대로 그런 주제가 아니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네. 분열이 심각한 문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로서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웬만큼 정치인들이 못해도 그냥 우수한 국민들의 어떤 영향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어떤 뻥쟁이거나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선택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공계 출신이긴 하지만은 정치 영역에 10년 넘게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부분을 저도 이제 넓게 알면서 깊게는 알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적어도 형식 논리는 맞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 귀결이 맞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을 몇 년째 흔들고 있는 부정선거 담론 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이공계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 투개표 시스템이라는 것이 고립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밖에 네트워크로 열려 있는 것도 없고 통제된 망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뭐 이 코드에 대한 검증도 되어 있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건 근거 없는 의혹이다 딱 끄어내고 저는 가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의 상당수가 그런 거에 낚여가지고 파닥파닥하면서 사회적 그런 어떤 비용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바로 결국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최소한 상식적인 사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성과 비이성,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전 여기서 선명하게 미래 쪽에 그리고 상식과 이성의 쪽에 서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많이 약화됐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네.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아니면 또 다른 후보가 된다고 하면 이 상황 자체를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지 바꿔 나가야죠. 저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확립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해외에 있는 우수한 기업가들이나 과학기술인과 맞추셔서도 제가 충분히 뒤처지지 않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국익을 찾아내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다 보면 이 여의도에서는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서울과학고를 나와서 이공계 이력을 가진 것이 굉장히 소수 이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들을 보면은 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경우 있는데요. 적어도 제가 가진 학벌이라는 것이 미국의 워싱턴 같은 데 가서는 굉장히 주류적인 어떤 학벌이 되어서 제가 그들과 대화 나가기 좋을 것이고요. 제가 또 실리콘밸리에 가서도 저는 저의 이력과 저의 어떤 경험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 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제가 내세우는 새로운 지도자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AGI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합당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지. 저는 AGI의 어쨌든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예전에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AI든지 그런 것들은 무엇에 최적화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원칙으로 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동작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우리가 원래 사람이 동물일 때랑 교육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학습된 상태에서의 사람 행태는 완전 다르거든요. 일반 동물로 살아갈 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결과겠지만은 민주주의 체계가 잡힌 뒤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인권의 개념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AI나 로봇에게도 어떤 것을 원칙을 삼아줄 것이냐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 차의 속도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왼쪽으로 가면 할머니를 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이를 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기준을 잡을 것이냐. 그럼 그런 것들은 풀기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에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대학이나 아니면 여러 논의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젠다를 던지는, 제안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제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후보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좀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무능력자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이렇게 있지만은 적어도 이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그냥 뭐 변호사, 검사 이런 법률가 출신으로 누구 때려잡고 누구 방탄하고 이런 것에 최적화된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거죠. 제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팬덤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개딸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국내 정치용이지 그게 해외 정치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내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나랑 트럼프랑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김어준 씨 방송으로 트럼프 욕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가가지고 뭐 자기 지지자들한테 트럼프한테 문자폭탄 보내달라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거나 아니면 뒤처지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지도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사실 국민들이 많이 정치나 이런 대선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표출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국민들한테 어떤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정치인들이 이제 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뻥을 그렇다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약장수 같은 사람들 그 약을 왜 사나 싶지만은 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잘하거든요. 최근에 결국 AI나 이런 화두가 불거지면서 수많은 약장수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엔비디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30%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세금이 없이도 복지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라 가지고 어디를 비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선동가들이 한 90%의 진실을 10% 선동을 섞어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대선동의 시대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런 공약 같은 경우는 100% 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 국민들에게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생을 되돌이켜보면은 결국에는 듣기에 좋은 사탕발림은 나중에 가서는 진짜 그게 사탕발림에 그친다는 것을 다들 살아가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선 후보로서 좀 어떤 각오로 이번에 임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 같은 거 저는 대한민국 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낍니다. 적어도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40이지만은 앞으로 제가 20년, 30년 정치를 더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하는 선택들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30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인기가 없는 개혁들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마크롱 대통령도 30, 40년 살아가면서 본인이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이른 60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10년만 내가 여기서 버티다가 은퇴하고 도망가면은 나중에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정치하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누가 더 미래를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20, 30년, 40년 같이 살아갈 그런 정치인들인지 아니면 5년 뒤에 나몰라라고 은퇴하고 그냥 보지 않을 정치인들인지 이 선택은 간명하다 봅니다.
예.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